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8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글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한국 정치인 중에서 말과 글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의 글을 소개할 때마다 제가 제목을 딸 때 사려 깊은 또는 대안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사물을 보는데 아주 종합적 시각 그리고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자꾸 소개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은 좋은 글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글을 널리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글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이번 사고를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적 공격을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태에 있어서는 해법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하는 것이 과학과 통신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리적 이중화, 아니 삼중화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조선 왕조실록을 한양,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사고는 역사자를 보관하는 그 창고 고자입니다. 사고에 분산 보관했던 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법만이 살아남아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듯이 국가기관 서비스는 단순한 장비 이중화를 넘어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데이터 센터에 분산되어야 합니다. 이 대목입니다. 바로 이준석 의원의 글에서는 배울 바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4군데 보관했다는 겁니다. 춘추관, 서울에 있는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전주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기록 이외에는 다 불타고 약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전주 사고를 지키던 사람들과 그 백성들이 이 목숨을 걸고 이 자료를 내장산의 암자로 옮겨서 피신시켰다가 태백산 사고로 옮겨서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에 바로 지혜가 있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자료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중 삼중이 아니라 전쟁, 천재지변, 산불, 지진 등등에 대비해서 그래서 진정한 데이터 센터 이중화는 단순히 데이터 유실을 걱정해 백업 카피를 떠두는 것을 넘어서 24시간 365일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적고 있습니다. 지리적 N+M 구조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대전 세종 지역을 벗어나 영남권, 호남권에도 추가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기업들은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통해 지역별 이중화를 쉽게 구축할 수 있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결국 자체 데이터 센터를 통한 지리적 이중화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디스크 스토리지 가격은 충분히 낮아졌고 국내 네트워크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을 생각하면 진정한 의미의 이중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정부 관계자가 들으면 기겁하시겠지만 넷플릭스가 개발한 케이오스 망키처럼 평상시에 의도적으로 시스템 일부를 정지시켜
백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질의하게 되면 이러한 해법들을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데이터 센터의 구축에 대해서 국회에서 짚고 제안하고 지적해야 할 내용들을 보충해 주실 분들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달라는 겁니다. 화려한 AI 시대를 외치기 전에 먼저 튼튼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번 사고가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재점검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밤새 복구 작업에 힘쓰고 계실 엔지니어 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데이터 센터 화재를 놓고 여야가 서로 공방전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만이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도 역사 속에서 나온 설계입니다. 조선 왕조, 지금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으니까 약 400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조선 왕조도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왕조실록을 4군데 분산시켜 보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설기 덕분에 전주 사고본이 남아가지고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 사고본까지 불타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조 이전의 역사는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끔찍했던 상황에서도 전주 사고본을 지키던 사람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게에 그 기록을 지고 내장산으로 옮겼다가 태백산으로까지 갔으니까 그 장면은 영화로 만들면은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한국은 기록의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국난을 당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기록을 지켰습니다. 즉 13세기 몽골 침략 때 8만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왕조실록을 지켰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이냐. 국가 차원의 기록은 데이터 센터 잘 운영하면 되겠는데 이번에 사고가 났으니까 이준석 의원 충고대로 단순한 2중, 3중 백업도 필요하지만 지리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요사이 주창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해가지고 지난 80년의 이 위대한 스토리,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를 다 기록화해가지고 이걸 국가에 맡기고 국가가 이 자료를 받아서 아카이브로 보존하고 활용하고 해서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하자 하는 주장도 오늘 이준석 의원의 제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역사의 최종 승자는 기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할 때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살아온 이야기를 그리고 부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것을 회고록으로 내고 정부는 회고록 쓰기 운동을 돕고 그 기록을 인수해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나라의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글 쓰는 나라는 근사한 나라가 됩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글 쓰는 순간부터 진지해지니까요.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8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9월 28일은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950년 9월 28일 그 13일 전에 인천에 상륙했던 미군 한국군이 서울을 수복한 날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중앙청에 해병대가 태극기를 올린 날입니다.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앙청이 사라졌습니다. 중앙청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국립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던 그 건물은 1920년대 일제가 총독부 건물로 만든 것이다. 민족 정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1995년에 중앙청 건물, 당시는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이었던 그 유명한 건물을 철거해서 지금은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은 르네상스식으로 지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서였던 돌, 그 건물을 짓는데 들어갔던 땀은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돌도 한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는 죄가 없습니다. 멀쩡하게 대한민국의 역사, 새 역사 만드는 가장 핵심에 있었던 그 중앙청 건물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다, 이런 과거가 있다 해가지고 그 건물을 부숴버리면서 민족정기 회복 운동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외환 위기가 오니까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1997년 일본 정부에 통화 스와핑을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IMF 관리 체제로 갔던 것입니다. 국가는 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실력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문명 파괴자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의 개성자가 아니라 역사의 파괴자라는 글도 썼습니다. 그 9월 28일 또 다른 문명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검찰청을 없애버렸습니다. 검찰청은 문명적 기구였습니다. 거기에 다소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쓰면 될 텐데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렸습니다. 4대강 보를 없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와 똑같은 문명 파괴로 기록될 것입니다. 4대강 유역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에 11개의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 댐이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그 후에는 반대운동으로 해서 하나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성견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그게 바로 좋은 제도의 건설, 그게 문명 건설이고 4대강 보 파괴하자는 것은 문명 파괴고 또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싸고 효율적이고 우수한 그런 제도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면서 의료 대란으로 가서 지금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문명 파괴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헌법이라는 국회라는 그리고 선관이라는 좋은 제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것 또한 문명 파괴자임이 분명합니다. 한 정치인이 가장 크게 욕먹을 때는 문명 파괴자, 제도 파괴자라는 이름이 붙여질 때인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앞에 제도 파괴자,
문명 파괴자의 수식어가 붙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을 한 편의 글로서 정확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좋은 글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저도 평생 글을 써서 먹고 산 사람인데, 제가 쓴 글을 읽는 것보다는 좋은 글을 읽어 드리는 것이 더 보람이 있습니다. 좋은 글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저의 이 소개를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시간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광우병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2008년 이야기입니다. 저는 워낙 궁금해서 시위 현장에 가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전선에서 차벽을 끌어내려던 무리에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넘어가려 하느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나 그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돌아온 것은 경찰 프락치냐? 신분증 까라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던 만장 속의 표식은 제 뇌리에 하켄크로이츠처럼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켄크로이츠는 나치 독일의 그 표시입니다. 또 다른 날 차벽이 실제로 일부 무너졌을 때 들려온 말은 이제 뭘 하지? 청와대로 갈까였습니다. 사실 명박산성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그들에게 중요한 건 넘는 행위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넘은 뒤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운동권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정부 조직법을 강행하여 검찰청을 해체한 모습에서 저는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제도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둘 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검찰은 무조건 해체하고 특검은 확대해야 한다는 모순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검은 3대 특검은 지금 거의 검찰청을 하나 만든 것 같은 100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하면서 수사 기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왜냐?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검찰청 해체의 핵심은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특수부 수사, 거기에 대한 복수심인데, 특수부 수사만 딱 도려내면은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검찰 전체를 악의 집단으로 몰아서 지금 70여 년 만에 없애버렸습니다. 좋은 제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그나마 수호해왔던 질서를 지켰던 좋은 제도 하나를 작은 약점을 잡아가지고 없애버렸는데, 제도를 없앴으니까 이게 문명 파괴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나 개혁이라는 말을 앞세우는데 개혁은 이런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없애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어서 상기해 봅시다. 몇 년 동안 기획하고 몇 년 동안 투쟁하며 억지로 물레방아를 돌려 꾸어왔던 공수처의 꿈은 결국 계엄수사라는 중차대한 현실 앞에서 한계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민주당 스스로도 언급하기 싫은 흑역사가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 만들면 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됐냐 이거죠. 공수처도 같이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화 주라기 월드에 인도미누스 렉스라는 공룡이 나옵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이 괴물은 다른 공룡들을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그러나 먹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공이 말합니다. 먹으려고 한 게 아니야. 스포츠로 죽이는 거지. 자연의 포식자는 배고플 때 사냥합니다. 생존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키메라는 달랐습니다. 죽이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관객을 위해 설계된 인공물이었기에 파괴 그 자체에서 존재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스포츠입니다. 검찰을 죽이는 스포츠, 70년 묵은 숙적을 제압하는 쾌감, 지지층에게 보여주는 정치적 스펙타클, 우리가 해냈다는 승리의 함성, 그것이 전부입니다. 인도미누스 렉스가 관객의 환호를 위해 설계되었듯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해체도 정치적 관객을 위한 설계입니다. 실제로 작동할지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검찰을 죽였다는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입니다. 역사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왔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급진 세력은 왕정을 무너뜨렸지만 이후의 국가 운영을 준비하지 못해 공포정치로 몰락했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도 낡은 것의 파괴에 집착하다가 사회를 황폐화시켰습니다. 17년 전 차벽 앞에서 넘은 후 뭘 할 건가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묻습니다. 검찰을 죽인 후 그 다음은 또다시 침묵만 돌아온다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키메라였다는 것을, 그들의 목적이 건설이 아니라 파괴였다는 것을. 이재명 민주당은 엄숙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문명 건설이냐 문명 파괴냐, 검찰청 해체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해체가 그게 문명 파괴냐 문명 해체냐, 그 결과는 1년 정도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문명 파괴자로 기록될 때 이재명 민주당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글을 써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9월 26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최악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넉 달 만에 1,410원대를 돌파하더니 1,412.4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주식시장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는데 코스피 지수가 85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3,4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전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모두 시장에 악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런 비판을 했습니다. 불투명한 외교가 초래한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다. 자, 이런 비판을 남겼는데 이 내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은 거의 날강도 수준이죠. 자, 지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를 두고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 서로 말이 다릅니다. 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트럼프는 전액 현금 직접 투자, 선불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3,500억 달러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거의 80%가 넘는 수준입니다. 자, 일본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일본은 5,500억 달러 직접 투자죠. 5,500억 달러라고 하지만 일본이 가진 그 달러 보유액의 30%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축통화국 아닙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런데 미국은 자꾸만 일본 수준에 우리나라가 맞추기를 요구를 하는데 3,500억 달러를, 아니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라. 그리고 그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겠다. 그리고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또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건 거의 날강도 수준 아닌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3,500억 달러를
현금, 직접 투자의 선불 개념이다라고 하는 이 미국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는 미국이 지난 첫 합의 때와 달리 말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찌되었든 이 한미 관세 협상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사이에서 지금 고통받는 건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지금 25% 관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미국은 가지고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죠. 품목별 관세뿐만 아니라 뭐 방위비 분담금도 있을 것이고, 뭐 이 외에 뭐 주한미군 감축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죠. 자,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을 경청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내용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극단적이세요? 대선 토론에서 정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들을 열거할 때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되묻듯이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 모두가 감안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지만 현 여권은 우려를 극단적이라고 치부하며 안이하게 대처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가능성에 대해 국민 앞에서 조금 더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토론회 때 여러분 다 같이 보셨을 테지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내세웠던 많은 공약들이 현실성과 동떨어진 이런 공약들이 너무 많았죠. 완전히 재정 만능주의로 보였는데, 그때마다 이준석 후보는 아니 지금 우리가 한정된 재정인데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뭐 AI에도 투자하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이걸 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는 거냐,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극단적이냐, 다 할 수 있다, 방법이 있다, 대충 얼버무리면서 지나갔는데, 지금 이 현실 세계 전쟁과도 같은 이 관세 협상에서는 이런 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게 안 통한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성취를 위해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을 신중하게 지켜보며 필요한 비판과 함께 정부 협상이 성공하기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해외 언론의 특별 기고까지 하면서 정부의 협상이 잘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자, 사실 이준석 대표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죠. 여기에서도 언급했지만 해외 언론, 미국 주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지에 지난 23일 특별 기고를 했습니다. 자, 지난달 그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잠깐 옆으로 세면 이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투자 신뢰를 흔드는 명백한 악수다. 이번 사태는 동맹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 한국의 역동적인 젊은 세대가 이번 조지아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향후 20-30년 한미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 이 기고문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고까지 하면서 사실 이재명 정부를 측면에서 사실 도왔던 사람이 이준석 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 자, 그러나 최근 미국 측 관계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지난 통상협상과 두 차례 방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전달된 내용 중에 과연 무엇이 사실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실은 우려가 극단적이 아니라 오히려 낙관이 아니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행보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 너무나 막연하고 낙관적이라는 거죠. 자, 9월 25일 원달러 환율이 1,400.6원을 돌파했습니다. 26일 야간 거래에서는 1,41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오늘은 1,410원도 돌파해서 1,412.4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넉 달 만에 이 1,410원대를 돌파한 겁니다. 이 환율 급등의 핵심 원인은 통상 외교가 보여주는 불확실성입니다.
역사 속 서인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외교를 펼쳤지만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카와 심유경은 양국의 다른 말을 전하며 사기극을 벌이다가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외교는 반드시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너무 잘된 협상이라는 마케팅과 지금 와서 돈 달라는 대로 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시건은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대미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안 한다고 하는, 준다고 했더니 진짜 주는 줄 알더라 라는 식의 고니시류 이중 플레이이고, 아니 고니시류 이중 플레이가 아니라 이 정도면 이재명식 이중 플레이라는 뜻인데 결국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자, 준다고 했더니 진짜 주는 줄 알더라 식의 이재명식 이중 플레이이고, 국민들에게는 미국에 흘러간 돈은 없지만 어용 유튜버들의 활기가 한바탕 돌았습니다 라는 식의 호텔 외교학입니다. 네, 호텔 경제학 아시죠? 뭐 처음에 호텔 예약했다가 결국 그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10만원 예약금 때문에 경제가 돌고 돌면서 경제 활기가 돌았다. 황당한 호텔 경제학을 끌어다 와서 역시나 호텔 외교학이다. 미국에 실제로 흘러 들어간 돈은 없지만 어용 유튜버들의 활기가 한바탕 돌았습니다 라는 식. 자, 시장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투자 방식을 받아들일 경우에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3,500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80%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이건 뭐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실제로 회담에서 명쾌한 발언들로 협상에 임했다면 미국 측 관계자들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정정은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제안했습니다. 협상이 어렵다면 야당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초당적 외교 전문가들을 활용하라고,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훌륭한 한미 외교의 국가적 자원들을 활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율 1,400원 돌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불투명한 외교가 초래한 경제위기의 신호탄입니다. 외교는 정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 진실을 말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지적한 부분 중에 공감하게 되는 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 미국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얼만큼의 신뢰를 주고 있느냐, 신뢰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자꾸만 말이 오락가락하고 대체 뭐가 진짜라는 거야, 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보인 행보가 그동안 늘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말로는 기업을 옥죄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법안들을 철폐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상법, 노란 봉투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킨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관세 협상 때문에 아니 0%였다가 25%를 때려 맞고 있는 이 기업들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오히려 국내에서 더 기업들을 흔들어대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니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것이냐. 게다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는 핑계로 배임제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 과연 기업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 어떤 배임죄 그 선고를 피하기 위한 이런 행보냐.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안팎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팎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민주당은 어떤 짓을 하고 있나요? 매번 사법부를 흔들어대고 대법원장 사퇴하라, 그리고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 검찰청 폐지하겠다, 이렇게 정말 반헌법적인 위헌적인 행보만 계속 이어가고 이런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건 기업들이고 이런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결국 국민들이 고통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대로 이 불투명한 외교라는 것은 그 임원에 깔린 어떤 신뢰가 바탕되지 않는 것, 이런 어떤 신뢰가 없는 불투명한 외교가 초래한 경제위기 신호탄이다. 자, 이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